때는 조선 중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충청도 깊은 산골의 한 외딴 초가집에서 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삼킬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빗줄기가 쉼없이 땅을 내리치고 있었지요. 귀청을 찢는 천둥 소리에 수백 년 묵은 고목마저 허리를 숙이고 흉포한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초가집, 그 흙벽 너머로 애끓는 여인의 교성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거친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뒤섞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하고도 음탕한 울림으로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번쩍 하고 푸른 섬광이 세상을 밝혔을 때 흠뻑 젖은 채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구의 사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배신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으드득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혀 갈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희미한 달빛에도 서슬퍼런 기운을 토해내는 날카로운 낫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지요. 사내는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아내를 제 몸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박무진이었습니다. 쿵! 박무진은 굳게 잠겨있던 안방문을 육중한 어깨로 거칠게 받아 부숴버렸습니다.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문짝이 방 안으로 나뒹굴자 등잔불 아래 뒤엉켜 있던 두 남녀의 추악한 광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벌거벗은 사내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이 뒤엉켜 뒹굴다 귀를 찢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인은 박무진의 아내인 서연이었고 사내는 이 고을의 세도가이자 악질지주로 소문난 최진혁이었지요. 박무진은 아무 말 없이 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눈앞의 것들을 잡아먹을 듯 이글거렸고 손에 들린 낫은 등잔불 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내 집 안방에서 내 이불 속에서 이따위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천지를 울리는 고함 소리에 최진혁은 혼비백산하여 맨몸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진이. 박서방. 내 말 좀 들어보게. 이건 오해야. 저 여편네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네. 아니, 내가 잠시 실성을 했네? 술기운에 그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오해. 이 더러운 놈아. 내 놈의 그 추악한 입에 감히 내 아내의 이름을 올려. 박무진이 낫을 번쩍 치켜들자 서연이 울부짖으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놓지 못할까? 이 요망한 것. 내년의 목은 저놈의 피를 본 후에 비틀어주마. 박무진이 서연을 뿌리치고 최진혁의 목에 낫을 겨누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목에 닿자 최진혁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살려주게. 제발 살려주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네? 돈 말일세. 논이든 밭이든 원하는 만큼 다 떼어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게나. 돈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굴한 모습에 박무진의 역겨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낫을 고쳐 쥐고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오늘 내 놈과 저 계집의 피로 이 방을 씻을 것이다. 이번이 몇 번째냐? 그 서슬퍼런 질문에 최진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박무진의 등 뒤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연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번니옵니다. 서방님. 뭐라고? 박무진의 고개가 천천히 아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지요. 7번이라니. 내 손에 굳은 살이 박일까 걱정되어 굳은 일 한 번 마다했거늘.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최진혁은 이때다 싶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못했네.
내가 천하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 7번. 딱 7번이었으니 내 특별히 전답 7마지기를 떼어 주겠네. 그걸로 우리 깨끗하게 있는 것이. 내 놈은 그 입을 닥치지 못할까.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박무진이 이윽고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 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고맙네. 고마워. 역시 박서방은 말이 통하는 사내야. 그럼 어서 계약서를. 단, 조건이 있다. 박무진은 낯을 거두고는 최진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내 놈의 피고름 같은 더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럼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 내 놈이 내 아내와 7번을 놀아놨으니 나 또한 내 안사람과 똑같이 7번을 동침하는 것으로 이 빚을 갚겠다.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네. 오늘 밤부터 7날 동안 내 아내를 내 집으로 보내라. 분명히 말하건대 단 한 번이라도 걸으면 그날이 바로 내 놈의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 박무진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나 폭력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존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복수의 선언이 담겨 있었지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무진은 본디 한양에서 종사관을 지낸 무관 출신이었습니다. 7척이 넘는 키에 다부진 어깨, 구릿빛 피부를 가진 그는 그야말로 산처럼 듬직한 사내였지요. 성품 또한 대쪽 같아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윗사람에게도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결국 그 강직한 성정은 화를 불렀습니다. 부패한 상관의 군량 및 횡령을 고발했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파직당하고 만 것이지요. 그는 미련 없이 관복을 벗어던지고 안에 서연의 고향인 이곳 충청도 산골로 낙향했습니다. 서방님, 다 저 때문입니다. 저처럼 미천한 것을 아내로 맞으시어 이 고생을. 아내 서연은 눈물을 쏟으며 자책했지만 박무진은 그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자네가 왜 미천한가? 내 눈에는 이 세상 어떤 마님보다 곱고 귀하다네. 벼슬 따위가 무해대수라고. 자네와 함께라면 흙 파먹고 살아도 나는 행복할 걸세.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박무진은 흙에 금세 적응했고 아내 서연을 지극정성으로 아꼈습니다. 고운 아내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다며 굳은 일은 도맡아 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악연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본디 최진혁 집안의 몸종 출신이었습니다. 박무진이 젊은 시절 그의 집에 잠시 신세를 질 때 그녀에게 반해 신분의 차이를 무릅쓰고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서연이 최진혁의 집을 떠나기 전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최진혁은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서연에게 흑심을 품고 그녀의 방에 몰래 침입하여 힘으로 겁탈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서연은 끔찍한 과거를 가슴에 묻고 박무진의 아내가 되어 처음으로 행복을 맛보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읍내시장에 나갔다가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난 최진혁과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집에서 허드레실이나 하던 서연이 아니더냐? 총구성 무관 나부랭이에게 시집가더니 아주 용이라도 된 모양이구나. 볼일 없으시면 비켜주십시오. 오라. 주인을 몰라보고 앙칼지게 구는 것 좀 보게. 쉬. 소리 지를 것 없다. 내 서방 귀에 들어가면 좋을 것 없지 않으냐? 내 서방이 과거 내가 내 방에서 어떤 소리를 내었는지 알게 되며 과연 지금처럼 너를 귀히 여길 것 같으냐?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어렵게 찾은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던 서연은 결국 절망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최진혁은 며칠이 멀다 하고 사람을 보내 서연을 불러냈고 그렇게 끔찍한 밤이 6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밤, 박무진이 이웃마을 잔칫집 일로 외박을 하게 된 날 최진혁은 아예 서연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겠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며 안에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박무진은 결국 급류를 헤엄쳐 건너 집으로 돌아오고야 만 것입니다. 박무진의 집을 뛰쳐나온 최진혁은 비를 맞은 생쥐꼴로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명문가에서 곱게 자란 고고한 윤씨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미친놈. 저놈은 진짜 미친놈이야. 내 어찌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아니다. 안 될 말이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첨에 능한 방위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진혁은 곧장 방위원의 집으로 내달렸지요. 방위원. 안에 있는가? 사람 죽게 생겼네. 어서 문을 열게. 방에 들어선 최진혁은 자신의 죄는 쏙 빼놓고 박무진이라는 미치광이에게 억울하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허허. 참으로 해괴망측하게 되었군요. 일이 된 이상 방도는 두 가지뿐입니다. 나리께서 정말로 목숨을 버리시든가 아니면 부인을 설득하시든가. 설득이라니.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그런 치욕적인 일을. 나리, 제가 묘안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나리께서 원한에 사무친 자의 저주로 인해 원기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리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연기를 하시고 제가 유일한 처방이라 진단하면 부인께서는 나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실 겁니다. 두 비열한 사내는 서로를 마주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한 더러운 밀담이 그렇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날 밤, 최진혁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닭피 주머니를 터뜨려 피를 토하는 연기를 했고 방위원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윤씨 부인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늙은 몸종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덕아. 나는 안다. 저 양반이 또 밖에서 무슨 큰 죄를 짓고 와서 그 죄를 내 치마폭으로 덮으려 한다는 것을. 허나 어쩌겠느냐.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지아비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업보를 내 몸으로 대신 갚으러 가는 것이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윤씨 부인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박무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횡한 방 안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내와 희생양이 된 여인, 단둘만이 남게 되었지요. 윤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사를 앞둔 제물처럼 묵묵히 자신의 옷을 벗을 뿐이었습니다. 박무진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곁에 누웠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야말로 목각인형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어 작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박무진의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던 복수심은 점차 당혹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복수의 쾌감은커녕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자괴감만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셋째 날 밤, 박무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욕을 하든 발버둥을 치든 뭐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목각인형이란 말이오. 하지만 윤씨 부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저 감은 두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지요. 그 순간 박무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아무 죄 없는 한 여인의 영혼을 짓밟은 잔인한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씨 부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잊었습니다. 부디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무진은 곧장 최진혁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닥쳐라.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내 놈 마누라는 살아있는 송장이여. 나는 그 송장 앞에서 춤을 추는 광대꼴이다.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 2번 다시 내 놈의 그 상판대기를 볼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어안이 벙벙해진 최진혁은 이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 무식한 놈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졌다며 쾌재를 불렀지요. 그렇게 두어 달의 시간이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최진혁의 집안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아이 소식이 없던 안방마님, 윤씨 부인에게 태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지만 정작 최진혁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불구의 몸이 되었던 것이지요.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날짜를 꼽아보니 박무진 그놈이 아내와 밤을 보냈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송장이라더니 통나무라더니 그 밤에 기어이 씨를 뿌리고 갔단 말이냐. 이 교활한 놈. 최진혁은 완벽한 지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부정하자니 자신이 성불구임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꼴이여 아이를 인정하자니 원수의 자식을 평생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야 할 기막힌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10달 뒤 윤씨 부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최진혁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지요. 허, 이놈. 그놈 참 애비를 쏙 빼닮아 아주 늠름하구먼. 최진혁은 손님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들을 치켜 세웠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박무진은 자신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잔치가 벌어진 최진혁의 집 쪽을 쳐다보았지요. 그의 입가에 천천히 아주 능글맞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아니지, 아니야. 내 경우에는 시에는 시로 갚아준 셈인 혀. 박무진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가을거지가 끝난 텅 빈 들판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죄가 잉태한 씨앗을 평생 거두며 살아야 하는 그보다 더한 복수는 세상에 없을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충청도 깊은 산골의 한 외딴 초가집에서 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삼킬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빗줄기가 쉼없이 땅을 내리치고 있었지요. 귀청을 찢는 천둥 소리에 수백 년 묵은 고목마저 허리를 숙이고 흉포한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초가집, 그 흙벽 너머로 애끓는 여인의 교성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거친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뒤섞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하고도 음탕한 울림으로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번쩍 하고 푸른 섬광이 세상을 밝혔을 때 흠뻑 젖은 채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구의 사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배신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으드득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혀 갈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희미한 달빛에도 서슬 퍼런 기운을 토해내는 날카로운 낫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지요. 사내는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아내를 제 몸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박무진이었습니다. 쿵! 박무진은 굳게 잠겨있던 안방문을 육중한 어깨로 거칠게 받아 부숴버렸습니다.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문짝이 방 안으로 나뒹굴자 등잔불 아래 뒤엉켜 있던 두 남녀의 추악한 광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벌거벗은 사내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이 뒤엉켜 뒹굴다 귀를 찢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인은 박무진의 아내인 서연이었고 사내는 이 고을의 세도가이자 악질지주로 소문난 최진혁이었지요. 박무진은 아무 말 없이 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눈앞의 것들을 잡아먹을 듯 이글거렸고 손에 들린 낯은 등잔불 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내 집 안방에서 내 이불 속에서 이따위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천지를 울리는 고함 소리에 최진혁은 혼비백산하여 맨몸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진이. 박서방. 내 말 좀 들어보게. 이건 오해야. 저 여편 내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네. 아니, 내가 잠시 실성을 했네? 술기운에 그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오해. 이 더러운 놈아. 내 놈의 그 추악한 입에 감히 내 아내의 이름을 올려. 박무진이 낯을 번쩍 치켜들자 서연이 울부짖으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놓지 못할까? 이 요망한 것. 내년의 목은 저놈의 피를 본 후에 비틀어주마. 박무진이 서연을 뿌리치고 최진혁의 목에 낫을 겨누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목에 닿자 최진혁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살려주게. 제발 살려주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네? 돈 말일세. 논이든 밭이든 원하는 만큼 다 떼어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게나. 돈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굴한 모습에 박무진의 역겨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낫을 고쳐 쥐고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오늘 내 놈과 저 계집의 피로 이 방을 씻을 것이다. 이번이 몇 번째냐? 그 서슬 퍼런 질문에 최진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박무진의 등 뒤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연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번이옵니다. 서방님. 뭐라고? 박무진의 고개가 천천히 아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지요. 7번이라니. 내 손에 굳은 살이 박일까 걱정되어 굳은 일 한 번 마다했거늘.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최진혁은 이때다 싶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 잘못했네. 내가 천하의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 7번. 딱 7번이었으니 내 특별히 전답 7마지기를 떼어 주겠네. 그걸로 우리 깨끗하게 있는 것이. 내 놈은 그 입을 닥치지 못할까.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박무진이 이윽고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 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고맙네. 고마워. 역시 박서방은 말이 통하는 사내야. 그럼 어서 계약서를. 단, 조건이 있다. 박무진은 낫을 거두고는 최진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내 놈의 피고름 같은 더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럼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 내 놈이 내 아내와 7번을 놀아놨으니 나 또한 내 안사람과 똑같이 7번을 동침하는 것으로 이 빚을 갚겠다.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네. 오늘 밤부터 7날 동안 내 아내를 내 집으로 보내라. 분명히 말하건대 단 한 번이라도 걸으면 그날이 바로 내 놈의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 박무진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나 폭력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존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복수의 선언이 담겨 있었지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무진은 본디 한양에서 종사관을 지낸 무관 출신이었습니다. 7척이 넘는 키에 다부진 어깨, 구릿빛 피부를 가진 그는 그야말로 산처럼 듬직한 사내였지요. 성품 또한 대쪽 같아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윗사람에게도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결국 그 강직한 성정은 화를 불렀습니다. 부패한 상관의 군량 및 횡령을 고발했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파직당하고 만 것이지요. 그는 미련 없이 관복을 벗어던지고 안에 서연의 고향인 이곳 충청도 산골로 낙향했습니다. 서방님, 다 저 때문입니다. 저처럼 미천한 것을 아내로 맞으시어 이 고생을. 아내 서연은 눈물을 쏟으며 자책했지만 박무진은 그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자네가 왜 미천한가? 내 눈에는 이 세상 어떤 마님보다 곱고 귀하다네. 벼슬 따위가 무해대수라고. 자네와 함께라면 흙 파먹고 살아도 나는 행복할 걸세.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박무진은 흙에 금세 적응했고 아내 서연을 지극정성으로 아꼈습니다. 고운 아내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다며 굳은 일은 도맡아 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악연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본디 최진혁 집안의 몸종 출신이었습니다. 박무진이 젊은 시절 그의 집에 잠시 신세를 질 때 그녀에게 반해 신분의 차이를 무릅쓰고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서연이 최진혁의 집을 떠나기 전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최진혁은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서연에게 흑심을 품고 그녀의 방에 몰래 침입하여 힘으로 겁탈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서연은 끔찍한 과거를 가슴에 묻고 박무진의 아내가 되어 처음으로 행복을 맛보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읍내시장에 나갔다가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난 최진혁과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집에서 허드레실이나 하던 서연이 아니더냐? 총구성 무관 나부랭이에게 시집가더니 아주 용이라도 된 모양이구나. 볼일 없으시면 비켜주십시오. 오라. 주인을 몰라보고 앙칼지게 구는 것 좀 보게. 쉬, 소리 지를 것 없다. 내 서방 귀에 들어가면 좋을 것 없지 않으냐? 내 서방이 과거 내가 내 방에서 어떤 소리를 내었는지 알게 되며 과연 지금처럼 너를 귀히 여길 것 같으냐?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어렵게 찾은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던 서연은 결국 절망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최진혁은 며칠이 멀다 하고 사람을 보내 서연을 불러냈고 그렇게 끔찍한 밤이 6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밤, 박무진이 이웃마을 잔치집 일로 외박을 하게 된 날 최진혁은 아예 서연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겠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며 아내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박무진은 결국 급류를 헤엄쳐 건너 집으로 돌아오고야 만 것입니다. 박무진의 집을 뛰쳐나온 최진혁은 비를 맞은 생쥐꼴로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명문가에서 곱게 자란 고고한 윤씨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미친놈. 저놈은 진짜 미친놈이야. 내 어찌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아니다. 안 될 말이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첨에 능한 방위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진혁은 곧장 방위원의 집으로 내달렸지요. 방위원. 안에 있는가? 사람 죽게 생겼네. 어서 문을 열게. 방에 들어선 최진혁은 자신의 죄는 쏙 빼놓고 박무진이라는 미치광이에게 억울하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허. 참으로 해괴망측하게 되었군요. 일이 된 이상 방도는 두 가지뿐입니다. 나리께서 정말로 목숨을 버리시든가 아니면 부인을 설득하시든가. 설득이라니.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그런 치욕적인 일을.
나리, 제가 묘안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나리께서 원한에 사무친 자의 저주로 인해 원기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리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연기를 하시고 제가 유일한 처방이라 진단하면 부인께서는 나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실 겁니다. 두 비열한 사내는 서로를 마주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한 더러운 밀담이 그렇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날 밤, 최진혁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닭피 주머니를 터뜨려 피를 토하는 연기를 했고, 방 의원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윤씨 부인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늙은 몸종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덕아. 나는 안다. 저 양반이 또 밖에서 무슨 큰 죄를 짓고 와서 그 죄를 내 치마폭으로 덮으려 한다는 것을. 허나 어쩌겠느냐.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지아비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업보를 내 몸으로 대신 갚으러 가는 것이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윤씨 부인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박무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횡한 방 안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내와 희생양이 된 여인, 단둘만이 남게 되었지요. 윤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사를 앞둔 제물처럼 묵묵히 자신의 옷을 벗을 뿐이었습니다. 박무진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곁에 누웠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야말로 목각인형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어 작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박무진의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던 복수심은 점차 당혹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복수의 쾌감은커녕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자괴감만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셋째 날 밤, 박무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욕을 하든 발버둥을 치든 뭐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목각인형이란 말이오. 하지만 윤씨 부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저 감은 두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지요. 그 순간 박무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아무 죄 없는 한 여인의 영혼을 짓밟은 잔인한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씨 부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잊었습니다. 부디,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무진은 곧장 최진혁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닥쳐라.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내 놈 마누라는 살아있는 송장이여. 나는 그 송장 앞에서 춤을 추는 광대꼴이다.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 두 번 다시 내 놈의 그 상판대기를 볼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어안이 벙벙해진 최진혁은 이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 무식한 놈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졌다며 쾌재를 불렀지요. 그렇게 두어 달의 시간이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최진혁의 집안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아이 소식이 없던 안방마님, 윤씨 부인에게 태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지만 정작 최진혁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불구의 몸이 되었던 것이지요.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날짜를 꼽아보니 박무진 그놈이 아내와 밤을 보냈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송장이라더니, 통나무라더니, 그 밤에 기어이 씨를 뿌리고 갔단 말이냐. 이 교활한 놈.
최진혁은 완벽한 지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부정하자니 자신이 성불구임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꼴이요. 아이를 인정하자니 원수의 자식을 평생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야 할 기막힌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10달 뒤 윤씨 부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최진혁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지요. 이놈. 그놈 참 애비를 쏙 빼닮아 아주 늠름하구먼. 최진혁은 손님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들을 치켜 세웠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박무진은 자신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잔치가 벌어진 최진혁의 집 쪽을 쳐다보았지요. 그의 입가에 천천히 아주 능글맞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아니지, 아니야. 내 경우에는 시에는 시로 갚아준 셈인 박무진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가을거지가 끝난 텅 빈 들판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죄가 잉태한 씨앗을 평생 거두며 살아야 하는 그보다 더한 복수는 세상에 없을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충청도 깊은 산골의 한 외딴 초가집에서 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삼킬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빗줄기가 쉼없이 땅을 내리치고 있었지요. 귀청을 찢는 천둥 소리에 수백 년 묵은 고목마저 허리를 숙이고 흉포한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초가집, 그 흙벽 너머로 애끓는 여인의 교성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거친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뒤섞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하고도 음탕한 울림으로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번쩍 하고 푸른 섬광이 세상을 밝혔을 때 흠뻑 젖은 채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구의 사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배신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으드득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혀 갈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희미한 달빛에도 서슬 퍼런 기운을 토해내는 날카로운 낫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지요. 사내는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아내를 제 몸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박무진이었습니다. 쿵! 박무진은 굳게 잠겨있던 안방문을 육중한 어깨로 거칠게 받아 부숴버렸습니다.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문짝이 방 안으로 나뒹굴자 등잔불 아래 뒤엉켜 있던 두 남녀의 추악한 광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벌거벗은 사내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이 뒤엉켜 뒹굴다 귀를 찢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인은 박무진의 아내인 서연이었고 사내는 이 고을의 세도가이자 악질지주로 소문난 최진혁이었지요. 박무진은 아무 말 없이 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눈앞의 것들을 잡아먹을 듯 이글거렸고 손에 들린 낫은 등잔불 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내 집 안방에서 내 이불 속에서 이따위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천지를 울리는 고함 소리에 최진혁은 혼비백산하여 맨몸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진이. 박서방. 내 말 좀 들어보게. 이건 오해야. 저 여편 내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네. 아니, 내가 잠시 실성을 했네. 술 기운에 그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오해. 이 더러운 놈아. 내 놈의 그 추악한 입에 감히 내 아내의 이름을 올려. 박무진이 낫을 번쩍 치켜들자 서연이 울부짖으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놓지 못할까. 이 요망한 것. 내년의 목은 저놈의 피를 본 후에 비틀어주마. 박무진이 서연을 뿌리치고 최진혁의 목에 낫을 겨누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목에 닿자 최진혁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살려주게. 제발 살려주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네? 돈 말일세. 논이든 밭이든 원하는 만큼 다 떼어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게나. 돈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굴한 모습에 박무진의 역겨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낯을 고쳐 쥐고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오늘 내 놈과 저 계집의 피로 이 방을 씻을 것이다. 이번이 몇 번째냐? 그 서슬퍼런 질문에 최진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박무진의 등 뒤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연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번 니옵니다. 서방님. 뭐라고? 박무진의 고개가 천천히 아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지요. 7번이라니. 내 손에 굳은 살이 박일까 걱정되어 굳은 일 한 번 마다했거늘.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최진혁은 이때다 싶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 잘못했네. 내가 천하의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 7번. 딱 7번이었으니 내 특별히 전답 7맞이기를 떼어 주겠네. 응. 그걸로 우리 깨끗하게 있는 것이. 내 놈은 그 입을 닥치지 못할까.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박무진이 이윽고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 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고맙네. 고마워. 역시 박서방은 말이 통하는 사내야. 그럼 어서 계약서를. 단, 조건이 있다. 박무진은 낯을 거두고는 최진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내 놈의 피고름 같은 더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럼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 내 놈이 내 아내와 7번을 놀아놨으니 나 또한 내 안사람과 똑같이 7번을 동침하는 것으로 이 빚을 갚겠다.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네. 오늘 밤부터 7날 동안 내 아내를 내 집으로 보내라. 분명히 말하건대 단 한 번이라도 걸으면 그날이 바로 내 놈의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 박무진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나 폭력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존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복수의 선언이 담겨 있었지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무진은 본디 한양에서 종사관을 지낸 무관 출신이었습니다. 7척이 넘는 키에 다부진 어깨, 구릿빛 피부를 가진 그는 그야말로 산처럼 듬직한 사내였지요. 성품 또한 대쪽 같아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윗사람에게도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결국 그 강직한 성정은 화를 불렀습니다. 부패한 상관의 군량 및 횡령을 고발했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파직당하고 만 것이지요. 그는 미련 없이 관복을 벗어던지고 안에 서연의 고향인 이곳 충청도 산골로 낙향했습니다. 서방님, 다 저 때문입니다. 저처럼 미천한 것을 아내로 맞으시어 이 고생을. 아내 서연은 눈물을 쏟으며 자책했지만 박무진은 그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자네가 왜 미천한가? 내 눈에는 이 세상 어떤 마님보다 곱고 귀하다네. 벼슬 따위가 무해대수라고. 자네와 함께라면 흙 파먹고 살아도 나는 행복할 걸세.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박무진은 흙에 금세 적응했고 아내 서연을 지극정성으로 아꼈습니다. 고운 아내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다며 굳은 일은 도맡아 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악연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본디 최진혁 집안의 몸종 출신이었습니다.
박무진이 젊은 시절 그의 집에 잠시 신세를 질 때 그녀에게 반해 신분의 차이를 무릅쓰고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서연이 최진혁의 집을 떠나기 전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최진혁은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서연에게 흑심을 품고 그녀의 방에 몰래 침입하여 힘으로 겁탈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서연은 끔찍한 과거를 가슴에 묻고 박무진의 아내가 되어 처음으로 행복을 맛보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읍내시장에 나갔다가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난 최진혁과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집에서 허드레실이나 하던 서연이 아니더냐? 총구성 무관 나부랭이에게 시집가더니 아주 용이라도 된 모양이구나. 볼일 없으시면 비켜주십시오. 오라. 주인을 몰라보고 앙칼지게 구는 것 좀 보게. 쉬. 소리 지를 것 없다. 내 서방 귀에 들어가면 좋을 것 없지 않으냐? 내 서방이 과거 내가 내 방에서 어떤 소리를 내었는지 알게 되며 과연 지금처럼 너를 귀히 여길 것 같으냐?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어렵게 찾은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던 서연은 결국 절망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최진혁은 며칠이 멀다 하고 사람을 보내 서연을 불러냈고 그렇게 끔찍한 밤이 6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밤, 박무진이 이웃마을 잔치집 일로 외박을 하게 된 날 최진혁은 아예 서연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겠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며 아내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박무진은 결국 급류를 헤엄쳐 건너 집으로 돌아오고야 만 것입니다. 박무진의 집을 뛰쳐나온 최진혁은 비를 맞은 생쥐꼴로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명문가에서 곱게 자란 고고한 윤씨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미친놈. 저놈은 진짜 미친놈이야. 내 어찌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아니다. 안 될 말이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첨에 능한 방위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진혁은 곧장 방위원의 집으로 내달렸지요. 방위원. 안에 있는가? 사람 죽게 생겼네. 어서 문을 열게. 방에 들어선 최진혁은 자신의 죄는 쏙 빼놓고 박무진이라는 미치광이에게 억울하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허. 참으로 해괴망측하게 되었군요. 일이 된 이상 방도는 두 가지뿐입니다. 나리께서 정말로 목숨을 버리시든가 아니면 부인을 설득하시든가. 설득이라니.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그런 치욕적인 일을... 나리, 제가 묘안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나리께서 원한에 사무친 자의 저주로 인해 원기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리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연기를 하시고 제가 유일한 처방이라 진단하면 부인께서는 나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실 겁니다. 두 비열한 사내는 서로를 마주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한 더러운 밀담이 그렇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날 밤, 최진혁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닭피 주머니를 터뜨려 피를 토하는 연기를 했고 방위원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윤씨 부인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늙은 몸종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덕아. 나는 안다. 저 양반이 또 밖에서 무슨 큰 죄를 짓고 와서 그 죄를 내 치마폭으로 덮으려 한다는 것을. 허나 어쩌겠느냐.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지아비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업보를 내 몸으로 대신 갚으러 가는 것이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윤씨 부인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박무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횡한 방 안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내와 희생양이 된 여인, 단둘만이 남게 되었지요. 윤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사를 앞둔 제물처럼 묵묵히 자신의 옷을 벗을 뿐이었습니다. 박무진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곁에 누웠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야말로 목각인형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어 작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박무진의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던 복수심은 점차 당혹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복수의 쾌감은커녕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자괴감만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셋째 날 밤, 박무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욕을 하든 발버둥을 치든 뭐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목각인형이란 말이오. 하지만 윤씨 부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저 감은 두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지요. 그 순간 박무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아무 죄 없는 한 여인의 영혼을 짓밟은 잔인한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씨 부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잊었습니다. 부디,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무진은 곧장 최진혁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닥쳐라.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내 놈 마누라는 살아있는 송장이여. 나는 그 송장 앞에서 춤을 추는 광대꼴이다.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 두 번 다시 내 놈의 그 상판대기를 볼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어안이 벙벙해진 최진혁은 이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 무식한 놈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졌다며 쾌재를 불렀지요. 그렇게 두어 달의 시간이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최진혁의 집안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아이 소식이 없던 안방마님, 윤씨 부인에게 태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지만 정작 최진혁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불구의 몸이 되었던 것이지요.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날짜를 꼽아보니 박무진 그놈이 아내와 밤을 보냈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송장이라더니, 통나무라더니, 그 밤에 기어이 씨를 뿌리고 갔단 말이냐. 이 교활한 놈. 최진혁은 완벽한 지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부정하자니 자신이 성불구임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꼴이여, 아이를 인정하자니 원수의 자식을 평생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야 할 기막힌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10달 뒤, 윤씨 부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최진혁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지요. 이놈. 그놈 참 애비를 쏙 빼닮아 아주 늠름하구먼. 최진혁은 손님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들을 치켜세웠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박무진은 자신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잔치가 벌어진 최진혁의 집 쪽을 쳐다보았지요. 그의 입가에 천천히 아주 능글맞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아니지, 아니야. 내 경우에는 시에는 시로 갚아준 셈인 박무진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가을거지가 끝난 텅 빈 들판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죄가 잉태한 씨앗을 평생 거두며 살아야 하는 그보다 더한 복수는 세상에 없을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충청도 깊은 산골의 한 외딴 초가집에서 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삼킬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빗줄기가 쉼없이 땅을 내리치고 있었지요. 귀청을 찢는 천둥 소리에 수백 년 묵은 고목마저 허리를 숙이고 흉포한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초가집, 그 흙벽 너머로 애끓는 여인의 교성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거친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뒤섞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하고도 음탕한 울림으로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번쩍 하고 푸른 섬광이 세상을 밝혔을 때 흠뻑 젖은 채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구의 사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배신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으드득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혀 갈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희미한 달빛에도 서슬퍼런 기운을 토해내는 날카로운 낫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지요. 사내는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아내를 제 몸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박무진이었습니다. 쿵! 박무진은 굳게 잠겨있던 안방문을 육중한 어깨로 거칠게 받아 부숴버렸습니다.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문짝이 방 안으로 나뒹굴자 등잔불 아래 뒤엉켜 있던 두 남녀의 추악한 광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벌거벗은 사내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이 뒤엉켜 뒹굴다 귀를 찢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인은 박무진의 아내인 서연이었고 사내는 이 고을의 세도가이자 악질지주로 소문난 최진혁이었지요. 박무진은 아무 말 없이 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눈앞의 것들을 잡아먹을 듯 이글거렸고 손에 들린 낫은 등잔불 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내 집 안방에서 내 이불 속에서 이따위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천지를 울리는 고함 소리에 최진혁은 혼비백산하여 맨몸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진이. 박서방. 내 말 좀 들어보게. 이건 오해야. 저 옆편 내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네. 아니, 내가 잠시 실성을 했네. 술기운에 그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오해. 이 더러운 놈아. 내 놈의 그 추악한 입에 감히 내 아내의 이름을 올려. 박무진이 낫을 번쩍 치켜들자 서연이 울부짖으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놓지 못할까? 이 요망한 것. 내년의 목은 저놈의 피를 본 후에 비틀어주마. 박무진이 서연을 뿌리치고 최진혁의 목에 낫을 겨누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목에 닿자 최진혁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살려주게. 제발 살려주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네? 돈 말일세. 논이든 밭이든 원하는 만큼 다 떼어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게나. 돈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굴한 모습에 박무진의 역겨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낫을 고쳐 쥐고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오늘 내 놈과 저 계집의 피로 이 방을 씻을 것이다. 이번이 몇 번째냐? 그 서슬퍼런 질문에 최진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박무진의 등 뒤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연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번니옵니다. 서방님. 뭐라고? 박무진의 고개가 천천히 아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지요. 7번이라니. 내 손에 굳은 살이 박일까 걱정되어 굳은 일 한 번 마다했거늘.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최진혁은 이때다 싶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 잘못했네. 내가 천하의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 7번. 딱 7번이었으니 내 특별히 전답 7마지기를 떼어 주겠네. 그걸로 우리 깨끗하게 있는 것이.
내 놈은 그 입을 닥치지 못할까?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